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는 72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3페이지에 해당하는 통일신라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던 것들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수업을 들었던 것들 전부 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에 대한 TA 노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하게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이든 20명이든 혹은 5명이든 상관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선생님이 지목을 해서 TA 노트를 발표를 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TA 노트에서 이제 가산점을 받고 싶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작성을 하는 건데 2번 항목이나 혹은 4번 항목 둘 중에 하나라도 잘했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점수를 줄 거예요. 2번 항목의 경우에는 한 7, 80대 정도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되는 손자에게 그날 수업 배웠던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풀어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기승전결이 되어 있는 시작, 전개, 절정, 결말이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잘 꾸며서 만들어주면 그 완성도에 따라서 선생님이 점수를 줄 것이고, 사별 항목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것이 재미있었다 수업이 혹은 슬펐다 아니면 지루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당연히 점수를 줄 리가 없겠죠. 바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문점을 찾아야 됩니다. 의문점에 대한 답변 같은 것들도 같이 작성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 같은 것을 찾는 내용을 거기다 적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선생님이 가산점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 3페이지에 1번. 자, 통일신라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를 열었었던 첫 번째 왕은 태종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이 김춘추가 살아있었을 때 신라에는 왕족이 두 종류가 있었죠. 성골하고 진골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전상에서의 결함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성골은 멸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동 여왕까지 왕위를 잇다가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성골이 없게 되자, 비록 성골 출신은 아니지만 사실상 성골이나 마찬가지로 성골과 가장 핏줄이 가까웠다고 여겨졌었던 바로 이 김춘추가 왕위를 계승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자기의 처남이었었죠. 김유신과 같이 손잡고서 군권과 그 다음에 실력을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왕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진골, 빈칸에 적겠습니다. 진골 최초로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이후 무열왕 직계자손이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한동안 이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왕위를 계승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로 신라의 근친끼리 서로 결혼하는 그런 풍습은 많이 사라지게 돼요.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무열왕 직계자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의미에서 바로 별표 하나고요. 근데 무열왕 때는 백제까지는 이제 멸망을 시켰는데, 근데 고구려까지 멸망을 못 시켰죠. 그래가지고 삼국통일의 완성은 그 아들이었었던 문무왕 때나 가서야 이루게 됩니다. 문무왕에다 박스 별표 하나.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바로 삼국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동그라미 2번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근데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데 왕권 강화하고 나서 강력한 힘을 보여줬었던 이 문무왕은 생각보다도 그렇게 오래 살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글쎄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완전히 피폐했었던 신라 사람들에게 자신 때문에 국력이 소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랬었던 것일까요? 유언으로 스스로 자기를 화장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바다에 이제 묻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라 경주 지역,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지역에 가면 경주 쪽에서 바깥쪽에 있는 동해안 쪽에 바닷가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왕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위가 있는데요. 물이 있는 데에 바로 대왕암이라고 쏟아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전해 내려오기를 거기가 바로 문무왕의 왕릉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문무왕이 여기 바닷가에서 이제 바닷가에 장사를 지내라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을 자기가 이제 신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은 바로 일본이니까 일본을 바다에서 막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해에 용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다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다음번에 이제 왕을 계승한 사람은 바로 신문왕입니다. 별표 2개 반. 근데 이제 신문왕은 한 가지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종 무열한 김춘추는 진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골 귀족들을 전부 다 밀어내가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뭔가 성과를 내야지 그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태종 무열한 김춘추 때는 백제를 멸망시켰었죠. 그 뒤를 이어서 문무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문무왕이 왕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문무왕은 바로 한 발 더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지금 어떻게 쓰냐면 강력한 카리스마와 김유신과 김윤신의 가문 이쪽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더불어서 당나라 군대까지 쫓아버렸죠. 그 카리스마가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때문에 다음 대 왕이었던 신문왕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커다란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의 진골 귀족들은 바로 그 아들 때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자기가 한번 왕이 되어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왕의 장인이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김씨였었습니다. 왕의 장인이었던 사람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뭐냐면 이게 진짜 사람 이름이에요. 바로 김흠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신문왕 별표 2개 반 매우 중요합니다. 김흠돌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었는데 이것을 이때 당시에 진압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김춘추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하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 김씨 가문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신문왕 때의 반란까지 일으켰지만 이때 당시에 신문왕은 확실하게 이걸 진압을 하게 되면서 힘으로도 감히 이 김춘추의 가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떤 진굴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위험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고민을 했었죠. 그 고민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본인의 힘이 세기 때문에 나머지 귀족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걸 쉽게 막을 수가 있었지만 먼 훗날에 귀족들이 힘이 세지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사명을 동원해가지고서 왕위를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왕은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귀족들이 그렇게 많은 군대를 이제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겁니다. 귀족들은 옛날서부터 받았었던 토지라든가 아니면은 또 한 가지 공로로 인해 가지고서 국가에게서 상으로서 이제 시급이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그 시급은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 특정 지역에서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과 노동력까지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통치권을 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100% 제후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시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그 관직을 가진 그런 진골 귀족에게 혹은 이제 귀족에게 뭘 줬었느냐, 바로 국가가 원래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직접적으로 갖다 주는 것보다는 아예 특정 지역을 주고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세금 같은 것을 네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당시에 이 신문왕의 경우에는 어떻게 썼느냐, 바로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측면이 강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뭘 했냐면 시급은 실질적으로 건드리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노급의
경우에는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노급에게서부터 세금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겠죠. 그래가지고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문왕은 아주 절묘한 수를 한 가지 생각을 해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 노급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신라가 영토를 많이 넓혔잖아요. 2배 이상 넓혔기 때문에 새로운 땅이 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하들에게 이것을 일부 나눠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신문왕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로 새롭게 신하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데 그 토지는 관료들에게 주는 토지다라고 해서 관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료전은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만 징수할 수 있는 토지예요. 노동용 국가만 징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은 노급과 관료전 둘 다 주어졌었지만 관료전은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 노동력은 나중에 뭘로도 변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마음껏 부리거나 혹은 아예 자신의 사적인 병사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아예 막아버린 거죠. 당연히 이때 당시에 귀족들은 이렇게 새롭게 얻게 된 토지를 관료전으로 받게 되었을 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 노급은 그대로 둔 채로 관료전만 준 거죠. 관료전을 추가로 거기다 준 거니까 자기의 재산은 어쨌든 간에 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관료전을 지급한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서 당시에 신문왕의 인기가 갑자기 하늘을 찌를 듯이 쫙 하고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신문왕 폐하 만세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신랑은 다한 것 같이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노급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노급으로 백성들 신하들에게 줬던 것은 전부 다 관료전을 변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때 당시에 이 귀족들은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 힘으로 솔직히 신문왕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문왕 즉위 초에 김운돌이 왕의 장인어른이었었던 김운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 신문왕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른 귀족들이 동조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 목만 날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귀족들은 되게 불만이 많았지만 주변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쭈뼛쭈뼛 막 쳐다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부 다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노급제가 폐지가 되고 관료전으로서 이 귀족들에게 이제 그 토지를 주는 그런 월급 대신에 토지를 주는 그런 제도가 성립이 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서부터 노동력을 징발하지 못하게 됐었던 귀족들의 경우에는 사병을 자기 돈 주고서 사가지고서 무장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힘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백성들에게서부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다 갖게 되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이 좀 더 풍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공감 2번, 노급 폐지 및 빈칸을 적겠습니다. 관료전. 그 다음에 동감이 3번, 각종 제도를 정비하게 됐으니 사실상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통치제도의 정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것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 신문왕 때 사실상 완성하게 됩니다. 즉, 이 신문왕은 통일신라 시대가 유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뼈대를 만든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치를 취하게 돼서 동그라미 3번 각종 제도를 정비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이 신문왕은 골품제에 입각한 귀족들 중에서 주로 누구를 타겟으로 삼은 겁니까? 누구의 힘을 약화시킨 거예요? 바로 진골 귀족들이었었죠. 하지만 진골 귀족들을 많이 쓰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이 원래 했어야 되는 그 일들을 누군가는 대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국왕은 바로 진골 귀족 밑에 있었던 바로 육두품과 주로 손을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육두품은 그 아찬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었죠. 그런데 이 진골 귀족이든 육두품이든 어쨌든 간에 처음에 관직은 아주 말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진골 귀족보다도 육두품을 좀 더 많이 뽑게 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직의 가장 높은 관직은 전부 다 이제 진골 귀족이 차지했겠지만,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 좀 더 밑에 있는 아찬급에 해당하는 그런 관직의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관직들은 육두품들이 대거 등용이 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육두품들이 자신의 기량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두품이 강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진골 귀족의 힘이 약해지게 되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왕권도 강화가 되게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 육두품 세력 성장, 동그라미 2번 왕권 강화. 자, 이렇게 가면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바로 통일 후 신라 사회의 변화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확대된 인구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영토가 이게 대동강이 이게 한강이에요. 자,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 전부 다 신라의 영토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넓어진 영토를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통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이 신라는 국가의 통치 제도를 세분화하고 짜임새 있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중앙은 동그라미 1번 왕의 직속기관, 비서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었죠.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집사부. 집사부라고 하는, 글쎄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를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동그라미 1번 집사부와 그 다음에 그 장관이었었던 사람이 옛날에는 중시라고 불렸었었는데, 이때부터는 중시 거꾸로 하면 뭐죠? 여러분들 중시 거꾸로 하면 시중이죠. 바로 시중. 이 시중의 권한을, 즉 집사부와 그 다음에 시중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를 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중은 신라 시대가 끝날 때까지 신라 전체의 모든 관직 중에서 3위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1위는 바로 신라의 귀족회의가 뭡니까? 화백회의죠. 화백회의의 가장 우두머리는 귀족의 우두머리인 상대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대등, 귀족회의의 우두머리였던 상대등의 힘을 상대적으로 좀 견제해서 약화시키고, 그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국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잘 듣는 바로 집사부의 우두머리인 시중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보여주게 됐던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집사부와 그 장관인 시중의 권한 강화 밑줄, 동그라미 2번 그러면서 화백회의의 기능과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상대 등의 권한을 축소시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당시에 신라는 이 지역을 전부 다 통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골고루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골고루 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바로 멸망했었던 그 나라의 지배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 신라가 차례적으로 전부 다 잘 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라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을 만약에 신라가 잘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렇게 저항했던 사람들도 잘 대해주는데 순종적으로 잘 이제 신라에게 대했었던 백성들의 경우에는
나도 분명히 신라가 잘 대해주지 않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이 신라는 멸망했었던 고구려와 그 다음에 백제 출신에 해당하는 고위 관직자들에게 신라의 여러 가지 그 귀족의 자리를 주기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골이라고 하는 자리가 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귀족들의 경우에는 육두품이나 오두품, 사두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 귀족의 관등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고구려와 백제계의 귀족들에게 관등 수여 1줄자. 그 다음에 자 별표 2개 반 지방 행정이 있습니다. 이건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신라의 지방 행정 제도는 구주 오소경 제도입니다. 이 신라는 옛날 삼국이 통치했던 지역을 각각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서 3개씩 쪼갭니다. 고구려가 통치했던 땅은 3개, 백제가 통치했던 땅 3개, 신라가 통치했던 땅 3개를 각각 나누어요. 그래서 9개의 이제 그 줄을 만들게 됐죠. 각각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주라고 명령을 준 겁니다. 글쎄요, 지금으로 따지면 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 삼국의 옛 땅에 3개의 줄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주 밑으로는 짜임새 있게 통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하게 돼요. 동그라미 2번 주 아래 군과 현을 설치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직접적으로 신라가 그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지방관을 파견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가장 말단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인 촌의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리 정도가 되는 건가? 바로 3번 촌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착 세력이 있었을 겁니다. 이 토착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인 사람을 바로 촌주라고 하는데, 촌주가 그냥 알아서 통치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신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경주잖아요. 경주인데 신라 전체를 보면 경주가 너무 밑에 있고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라의 경우에는 지방 행정구역 중에서 나름대로 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고 그 지역의 문화의 중심지가 될 만한 곳을 골라가지고서 그것을 한 5개 정도를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서 거기다 이름 붙여주죠. 작은 서울이다. 한자말로 하면 작은 서울이니까 작을소, 그 다음에 서울경자, 그래서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지방세력 견제 및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경 설치.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고구려와 백제계 귀족들을 소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가야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이때 당시에 소경으로 전부 다 이주를 시켰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구주 오소경 중에서 바로 고구려의 영토에 해당하는 그 땅에다가 소경을 하나 설치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에다가 만약에 멸망했었던 고구려의 바로 지배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그 고구려의 옛 땅에 있는 지역에 소경에다가 보내면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겠죠.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고구려가 있었던 땅에다가 3개의 줄을 설치했다고 했었죠. 거기에다가 설치한 소경에다가 바로 가야계의 왕족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백제의 옛 땅에다가는 바로 고구려의 왕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가야의 옛 땅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은 바로 이제 백제계에 해당하는 왕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왕족이나 지배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배계층과 그 다음에 토착민들이 서로가 연계될 가능성이 없겠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지방 세력을 같이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때 당시에 고구려와 백제계 귀족들을 소경으로 이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이제 중앙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을 아예 애당초에 그냥 차단을 해버리기 위해서 동그라미 6번 지방 세력가들을 일정 기간 동안 서울에 머무르게 해서 견제하는 빈칸을 했습니다. 상수리 제도. 이른바
물론 이것은 나중에 고려시대 때의 기인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긴 하는데, 바로 이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가지고서 지방 세력들이 이제 함부로 중앙에게 까불지 못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즉 지방을 지배하는 촌주, 유력한 촌주, 이 촌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촌주의 아들은 이 신라정부에서 서울로 그 아들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걔한테 너희 촌락에 대한 많은 것을 물어보고, 두 번째 공부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해줄게,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갔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그것은 공부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뽑아간 게 아니고 인질로 데려간 거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는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면은 별표 1개 반 군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군사제도의 경우에는 신라의 왕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중에서 신라만의 왕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바로 고구려와 백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체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신라는 바로 중앙군으로서 이른바 9개의 중요한 군대를 만듭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구서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9국자 구서당. 구서당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구서당이 좀 독특해요. 이 구서당 중에서 3개는 바로 신라의 군대가 맞습니다. 신라인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구서당에 배정을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멸망했었던 고구려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이때 당시에 3개의 서당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옛날에 멸망했었던 백제 출신의 유민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을 바로 2개의 서당으로 구성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지어는 말갈족, 신라에게 항복한 말갈족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갈족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당시에 바로 이 1개의 서당을 구성하게 만듭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고구려가 있었을 때 이 말갈족은 고구려 안에서의 소수민족이었어요. 때문에 이 말갈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준우리 민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따져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거의 사촌급에 해당하는,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사촌급에 해당되는 민족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구서당을 구성하게 됩니다. 중앙군, 박스, 구서당, 신라인,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말갈인으로 구성. 그런데 지방군의 경우에는 바로 10개의 지방군을 만듭니다. 때문에 지방군을 다 합쳐가지고서 10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0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신라는 구주, 오, 소경 제도잖아요. 9개의 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방군이 10정이니까 기본적으로는 1개의 주에 1개의 정이 배치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하나 남잖아요. 그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배치가 됐을까요? 힌트는 여러분들 프린트 3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지도에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3페이지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지도에 보면 거기에서 한 주라고 보이죠? 바로 거기에 배치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 한 주는 외부와 맞닿아 있는 국경선이 바로 가장 넓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생님, 바다를 통해서 적들이 아무데나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바다가 적국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한때 적이었었던 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해와 같은 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한주라고 하는 곳, 혹은 한산주라고 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군은 10정, 동그라미 기억, 각 주에 한 정씩 배치. 하지만 동그라미 니은, 국경인 어디? 바로 한 주에만 2정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제도에서는 별표 2개, 이건 별표 2개이긴 한데 이미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바로 신문학 때 관료전, 적어주겠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업을 폐지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국왕이 욕심이 좀 난 겁니다. 자기가 힘든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구제해주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당시 당나라에는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아예 땅을 줬어요. 대신에 일반적인 세금보다도 좀 더 많은 양에 해당되는 세금을 걷어가는 균전제라고 하는 제도가 실시했었거든요. 때문에 바로 이것을 약간 본따서 신라도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제 땅을 준다는 명목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성도광이라고 하는 왕때에 성도광 박스 바로 농민에게 사람 머리 숫자 중에서 남자의 머리 숫자, 이 남자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토지를 주는 제도인 정전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정전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중국은 땅이 넓은데 우리나라는 땅이 작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정전이라는 토지를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것은 뻥이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는 당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토지 제도를 실시했었지만 실제로는 아마도 그냥 지금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백성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은 귀족이 야 너 이딴 내놔 하면 그냥 뺏겨야 돼요.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땅을 뺏기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국가가 그 토지를 소유한 백성들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귀족들은 이 땅 참 기름지네 내 땅을 이거 만들게 너 이 땅 내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백성 뒤에 국가가 이 소유권에 대해서 보장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귀족은 이 땅을 뺏으려면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 국가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백성들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국가에게 세금을 낼 수 있겠죠. 귀족은 대부분 다 보면 세금을 안 내지만 백성들은 세금을 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동감 1번 농민들은 국가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서 국가의 지배력이 강화가 되고 그 농민들이 국가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과정 중에서 동감 2번 재정이 확충이 되죠. 그러면서도 반대로 이제 귀족들의 농민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경제 기반 바로 이 관료정 같은 건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바로 이 경제 기반이 약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나갔으면은 신라가 잘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8세기 후반 때쯤에는 귀족들이 결과적으로는 참다 폭발을 합니다. 폭발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폭발된 귀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경도광은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이 관료전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대신에 노국을 다시 한번 부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노국.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바로 그렇게 되면서 신라는 대혼란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통일신라의 문화가 발달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에 불교가 융성하다 그리고 예술이 발달하다.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해당되냐면 바로 74, 7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1번의 불교 사상의 발달에서는 특징은 요 시대쯤 가서는 드디어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불교 사상 심화.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불교가 제대로 전파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불교의 대중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별표 2개 원효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이 원효라고 하는 분은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걸 주장해요. 말이 참 어렵죠? 여러분들 이걸 좀 쉽게 만들어줄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원효대사는 어렸을 때 출가를 했습니다. 아마도 오두품 혹은 육두품 출신의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근데 알고 봤더니 진고 출신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의상대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젊으셨을 때가 이제 통일 전쟁기였거든요. 근데 이 둘은 이때 당시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왜? 당나라 그때 당시에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둘은 몰래 당나라로 밀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선 장소로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이 악천후로 인해 가지고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이때 당시에 이 원효대사와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쪽에 웬 토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럼 저기에 가서라도 좀 몸을 좀 숨겨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밤을 보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이 원효대사가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물이 어딨지 하면서 옆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주변을 뒤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웬 바가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바가지가 뭐냐 하면서 이걸 딱 받아가지고서 그 한 잔 마셨는데 그게 그렇게 시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주 꿀잠이 잤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잤던 곳이 짐승들로 인해 가지고서 파헤쳐져 있었던 옛날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었던 원효대사는 자기가 마신 물을 봤는데 바가지를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해골 바가지였던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원효대사는 그대로 토를 하게 됐었죠. 하지만 한참 토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불교를 믿는 이유는 이른바 해탈의 경지,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나는 어저께 이 바가지에 있었던 썩은 물을, 시체 썩은 물을 마시고 되게 시원하게 느꼈었다. 근데 이것이 시체 썩은 물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지금 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시에 이 의상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로 가자고 원효대사를 재촉했어요. 하지만 원효대사는 그 자리에서 어차피 모든 것이 내 마음 먹기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당나라까지 가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사는 것이 낫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나라로 유학을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결과 이 원효대사의 그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에 신라의 왕은 지방에 있었던 이 원효대사에게 사자를 보내서 서울에 와서 강론을 하라고 얘기했었어요. 때문에 이 서울 쪽으로 뭐라고 할까 수레가 이제 갔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거기에서부터 경주까지 바로 수레를 타고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효대사는 오다가 심심한 김에 그냥 책이나 하나 써볼까? 라고 해가지고서 오다가 책을 썼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굉장히 심오한 논문책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논문책이 바로 금강산매경론, 그 다음에 신문화쟁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린트도 나와 있지만 그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불교계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그런 종파로 갈라져 있다. 예를 들면 불교 자체가 우리나라로 전파된 그런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인데 스님이 열심히 혼자서 열심히 수행을 쌓으면 그 수행의 덕을 봐가지고서 다른 사람들도 바로 천국이나 혹은 해탈의 경지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전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당나라에서도 인도 쪽에서 넘어온,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인도 쪽에서 넘어온 이 경전이 다 넘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여러 개의 경전 중에서 예를 들면은 법상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을 열심히 공부한 파의 경우에는 모든 불경책 중에서 법상경이 최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화엄경을 공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화엄경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를 들면
화엄중이라든가 법상중이라든가 천태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율중이라든가 뭐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종파가 서로 자기 종파가 부처님의 말씀에 진리를 하는 것이라고 막 이제 싸우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원효대사는 어떻게 써느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전부 다가 부처님의 원래 마음인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인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이 바깥적으로 표현될 때는 그 모습이 달라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불경책의 근본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일심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마음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닷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바닷가에 가가지고서 바닷물을 봤을 때 그 모양이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파도가 엄청나게 많이 칠 때도 있지만 어쩔 땐 잔잔하고 어쩔 땐 중간 정도로 파도가 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닷물의 모습들은 전부 다 달라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 그것이 바닷물인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바로 그런 위치로 바로 모든 불교들이 사실은 부처님의 한 가지 마음을 바깥적으로 일부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바로 종파들이, 불교의 종파들이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불교 이해의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의 불교사에서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원효대사는 경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주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강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열심히 강론하는 원효대사의 모습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어서 과부가 됐었던 요소공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소공주는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원효를 흠모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이때 당시 왕은 영지불구하고서 스님이었었던 원효대사에게 바로 내 딸의 사위가 되어주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원효대사는 요소공주하고 실제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이른바 스님에서 파괴를 한 거죠. 바로 요소공주의 남편으로서 살아가게 됐는데, 그렇게 살아간 사이에서 심지어는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이두만자를 만드는 설종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파괴했었던 분은 어느 날 갑자기 요소공주의 곁을 떠납니다. 여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건 나쁜 남편이죠. 이제 원효대사는 당시에 요소공주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스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소성거사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이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과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전파해 주니까 아이들서부터 소성거사였던 원효대사를 쫓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겠죠. 그 노래가 일종의 되게 유행하게 된 겁니다. 이 노래 이름이 이제 무예가라고 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거가 끝이 아닙니다. 당시 귀족들은 바로 불교를 쉽게 배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불교를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알려고 하면은 불경을 읽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불경을 읽으려고 하면 불경에 쓰여진 글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글자가 전부 다 한문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 한자를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불교를 아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원효대사는 백성들에게 불경의 내용을 굳이 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적어도 불교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주문만 외우래요. 이 주문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나무. 이것은 인도말로 귀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불 부처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부처가 되기 직전에 신격화된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즉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에게 귀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만 열심히 외우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일부라도 자비를 좀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성실껏 이 중을 외우고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낮은 급에 해당하는 서방정토라고 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자 당시에 백성들은 갑자기 눈과 귀가 확 뚫리게 된 거예요. 아니, 딴 거 몰라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요 말만 외우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라고 생각했던 그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본격적으로 믿게 됐어요. 이게 바로 불교의 대중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동감이 2번 불교 대중화의 공헌, 동감이 3번 금강산매경론,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동감이 4번 신문하생론이 아니고 10이야 10. 10자로 못합니다. 고쳐주세요. 신문 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드셨습니다. 신문하생론 동감이 4번.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바로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상대사의 경우에는 모든 존재의 조화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가겠습니다. 당나라 드디어 갔다 오셨어요, 이분은. 그리고서 당나라에서 화엄종을 배운 다음에 이것을 바로 신라에 맞추어 가지고서 신라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개창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석사와 같은 여러 개의 사원을 건립하셨죠. 바로 의상에다가 별표 1개 쳐주세요. 자, 그래서 화엄사상을 기반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왕권 강화, 동감 1번, 동감 2번, 신라사회 통합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상대사 같은 경우에는 일즉다, 다즉 일,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다 라고 하는 불교의 문구를 이용해 가지고서 바로 모든 사람들은 국왕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권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딱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에 가래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